삼촌과 조카, 전왕과 후왕 두 가지 관점에서 아주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종과 수양대군의 관계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단종과 수양대군의 갈등은 정도전과 이방원의 왕권이냐 신권이냐 그 갈등의 어떤 면에서는 제2탄과 같은 그런 모습도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역사의 라이벌 중에서 가족 관계로 본다면 삼촌과 조카, 그리고 이 왕위 계승사로 본다면 전왕과 후왕 두 가지 관점에서 아주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종과 수양대군의 관계인데요. 수양대군이 삼촌의 지위에서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결국은 찬탈한 이런 과정만 본다면 이 세조가 당연히 승리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또 후대의 역사는 꼭 세조를 승리자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히려 피해자였던 단종이 역사에서는 세조의 부당한 왕위 찬탈에 피해를 입었지만 그 단종을 지키고 그들의 어떤 그 충절을 기억하는 이런 흐름으로 또 역사가 전개된다는 점에서는 꼭 세조가 승리자로만 볼 수 없다. 바로 이런 관점을 우리가 보면서 이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는 과정, 왕으로 즉위한 후에 단종을 유배를 보내고 사사시키는 이 장면, 그리고 후대의 역사에서 단종이 다시 복권이 되는 이런 역사의 흐름들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종의 즉위 과정을 살펴보면, 이 단종은 세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문종이 불과 2년여 만인 1452년에 승하를 하게 됩니다. 문종의 승하에는 이제까지는 너무 병약해서 일찍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실록의 기록에 보면 연이은 국상으로 온몸이 바싹 여의셨으며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돌아가셨다. 어린 세자 단종을 왕위에 올리는 이런 과정이 전개가 되는데, 문종이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문종의 되게 총애를 받았던 신하들이 있어요. 김종서라든가 황보인,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정말 어린 단종 잘 보필해달라. 이런 신하들을 우리가 고명 대신이라 그래요. 왕의 유지를 받드는 대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신하들의 권력이 이제 강해지고, 예나 지금이나 이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황표정사라는 이런 이게 뭐냐 하면은, 원래 인사를 할 때는 3망을 해요. 3명을 최종 후보로 이제 올리는데, 이미 바로 이 대신들이 노랗게 표시를 했다. 그래서 황표라 그래요. 찍어 놓으면 그냥 단종은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노란 게 있으면 그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왕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김종서라든가 황보인과 같은 이런 대신들이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체제에 가장 반발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수양대군, 문종의 동생이기도 하고 단종에 있어서는 숙부, 삼촌이 되는 인물이죠. 당시 김종서라든가 이런 황보인과 같은 대신들도 수양대군이 좀 만만치 않다, 정치적으로 견제를 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왕실하고도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타협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세종의 세 번째 아들 안평대군하고도 상당히 이제 손을 잡아요. 왜 이 안평대군하고 손을 잡느냐 하면, 안평대군은 상대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야심보다는 문학 쪽에 상당히 이제 관심 많고, 안평대군의 유적지를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무계정사라고 안평대군이 살았던 집터가 지금 흔적이 남아있어요. 정선이 그림으로 표현한 요 수성동 계곡에 안평대군의 별장으로 활용되었던 비해당이라는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평대군은 지금의 인왕산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풍류 남하로서 생활하면서 또 그 당시에 대표적인 학자들하고 시를 교환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안평대군에 대해서는 대신들도 상당히 선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양대군이 약간 왕따 당한 거죠. 그죠? 1452년 9월에 단종이 이제 왕위에 오르니까 당시 명나라에 이 사실을 알리러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이때 수양대군이 사은사로 자청을 해요. 내가 가겠다. 우리 조카 왕 된 거 정말 명나라에 알리고 내가 이거 결제받으러 가겠다.
사신으로 갈 때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신숙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숙주 하면 이 수양대군에 대해서는 끝까지 의리를 지킨 인물이었고, 바로 이때의 동행이 성격이라든가 이 사람의 어떤 장점 같은 것을 확인했고, 그럼으로써 결국 신숙주는 수양대군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명나라에서 돌아온 후에는 단종의 혼인을 적극 권장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이때 단종이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도 바로 그 견제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야, 또 단종이 정말 빨리 왕비를 들이도록 하면서 상당히 왕실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면서 경계를 풀 수 있는 그런 또 조건이 되죠. 그래서 결국 단종이 왕비를 맞이하는데요. 바로 그 왕비가 정순왕후 송씨입니다. 이 정순왕후는 또 훗날 이 단종이 왕위에서 쫓겨난 후에 상당히 또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이 비운의 왕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양대군의 참모로 가장 적극적으로 활약했던 인물이 한명이에요. 그래서 이 한명회는 훗날 바로 이 수양대군의 장량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우리 바로 이 정도전과 이방원의 이 갈등 대립에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태조 이성계가 정도전을 일컬어서 나의 장량이다 한 것처럼 한명회를 일컬어서 수양대군도 나의 장량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또 이 중요한 게, 이때 수양대군은 본격적으로 이 쿠데타를 성공시키려면 무력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무인들도 적극적으로 이 신복으로 끌어들입니다. 바로 양정, 유수, 홍달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복으로 들어오면서 이 수양대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거사를 준비해 나갔고, 이때 이 수양대군의 장량으로 지칭되었던 모사꾼 한명회는 이미 이때부터 김종서라든가 황보인의 집에 염탐꾼을 들여가지고 이들의 뭐 동선을 파악한다라든가 이들이 어떤 그 활동을 하는지 이 정보를 입수하면서 상당히 수양대군이 이제 거사를 준비할 수 있는 날짜라든가 어떤 그 상황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요. 그리고 이때 한명회는 이미 우리 수양대군의 편에 설 사람하고 우리 수양대군 쪽에서 제거해야 될 인물들을 이미 명부를 작성했다고 하죠. 이게 뭐죠? 아주 유명한 살생부입니다. 살생부. 이 살생부를 딱 작성해서 차근차근 준비했고, 결국은 D-Day로 삼은 날이 1453년 10월 10일이었습니다. 이 1453년이 계유년에서 계유,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바로잡았다. 이 바로잡을 정자예요. 그리고 나는 어려울 날. 그래서 계유정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사 직전에 이 수양대군은 오히려 내가 거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 김종서 등이 먼저 권세를 희롱하고 정사를 오로지 자기들 입장에서 해서 이것은 오히려 왕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였고, 간삼이 날로 이제 커져서 또 이 비밀리에 이용, 바로 이 안평대군입니다. 이 안평대군하고 연결시켜서 장차 불기한 짓, 아주 뭔가 저쪽에서 먼저 뭔가 이런 쿠데타 같은 것을 도모하려고 한다. 수양대군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 방위 차원에서 저들을 제거하려고 한다. 그대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그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뭐 그래도 그만두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바로 이제 제거되죠. 그러니까 그 세력들은 대거 이제 수양대군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수양대군의 선제 공격으로 계유정난이 시작이 되고, 이때 아마 가장 이 계유정난의 이 뭐 정말 하이라이트 장면 중에 하나가 김종서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최고의 그 단종편에 섰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영화 간상에서도 그 세조 역할을 맡았던 이정재 씨가 찾아가는 그 장면이 아주 영화에서도 아주 중심 장면인데, 그때 일단은 김종서 쪽에서도 수양대군을 견제하기는 하지만 이때는 아주 그 신복군사 일부만 대동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김종서도 뭐 크게 경계하지 않고 문을 열어줬고, 그 수양대군이 이렇게 그 문서 같은 걸 하나 보여주면서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이거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할 때 김종서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 매복에 있던 부하들이 철퇴를 휘둘러서 김종서가 이를 막고, 그때 그 아들 김승규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다가 함께 철퇴를 막고, 어쨌든 영화라든가 드라마 상에서는 김종서가 죽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실제 실록 기록에 보면 이때 김종서가 겨우 목숨을 구해요. 김승격이라는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의 처가로 피신해 있다가 그 다음날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여장을 했다 그래요. 여복을 입고 도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다가
결국은 체포된 후에 처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역사적인 기록하고 이런 영화적인 모습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 세조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이 세조가 사실 피부병으로 되게 고생하거든요. 불태운 시신을 덮기 위해서 그곳에 재를 뿌렸다. 사실은 청룡포에 머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항상 우리가 단종을 유배지하면 고립된 청룡포의 그 모습이 뭔가 이 단종의 이 김종서를 살해한 후 수양대군은 왕명을 빙자하여 황보인을 비롯한 조정의 대신들을 불러들이게 한 후에 이 한 명의 그 살생부에 의거해서 수양대군의 이 신복 무사들이 철퇴를 내리치는 바로 그런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당합니다. 뭐 황보인이라든가 조국관, 이양 등 살부에 포함된 인사들이 처형당하는데 불러들였던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우리 서울 그 제동, 지금 헌법재판소가 있는 그 자리예요. 그 헌법재판소 있는 이 동네 이름을 지금도 뭐라 그러죠? 제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제동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 처형당하면서 그때 시신을 불을 태우다 보니까 불태운 시신을 덮기 위해서 그곳에 재를 뿌렸다. 그렇게 해서 제동의 유래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인지라든가 이 신숙주, 생부에 포함된 인사들은 목숨을 지켜나갈 수 있었고 이 훗날 이 세조의 대표적인 참모가 됩니다. 그리고 대군 중에서는 수양대군의 가장 그 라이벌이었던 경쟁자였던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된 후에 사살을 당합니다. 안평대군과 관련된 대표적인 우리 그 그림이 있어요. 우리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라는 그림 기억하시죠? 바로 이 안견이 이제 그 몽유도원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는 안평대군이 자신이 그 무릉도원에 간 꿈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좀 그림으로 그려줄 수 없겠느냐 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안견의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이다. 이처럼 안평대군은 뭔가 이런 좀 예술 쪽하고 상당히 관련된 인물인데 안타깝게도 이 계유정난 때 희생을 당한 인물입니다. 계유정난 이후에 이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모든 궁극의 그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하게 해서 그 당시에 이 수양대군에게 엄청난 호칭이 붙어요. 영의정 부사, 영경연, 소금관사 겸 판이병조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수양대군이 이제 완전히 정치 권력과 이 군사력을 장악하고 난 후에는 이 공신 책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양대군은 자신을 포함해서 거사에 가담한 정인지라든가 한 명의 권람, 홍달손 등 12명에게 1등 공신, 총 43명이 정난 공신, 어려움을 바로잡은 공신 이런 뜻이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참 눈여겨볼 것은 의외로 성삼문 우리 아시죠? 나중에 우리 수양대군에게 반대해서 단종 모기 운동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인물 성삼문이 3등 공신에 임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수양대군의 입장에서는 성삼문 같이 아주 젊고 능력 있는 이런 인재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3등 공신에 이제 책봉을 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성삼문 같은 경우도 사양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김종서라든가 황보인과 같은 너무 이렇게 노성한 신하들에 대해서 좀 젊은 신하들은 또 반발하는 이런 측면도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서로 합치돼서 의외로 성삼문이 이때 3등 공신에 임명이 됐다라는 것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뭐 모든 것이 뭐 그야말로 수양대군의 이제 천하죠. 어떻게 보면 단종은 이제 폐위당하는 수순만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사실상.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2년 정도 만에 현실화가 됩니다. 1455년에 공식적으로는 단종이 양위를 합니다. 이 양위라는 것은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는 거죠. 우리 태조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에서도 그 공양왕의 양위를 받아서 이 개성의 수창궁에서 즉위식을 올리는 그런 모습하고도 상당히 이제 또 닮아 있죠. 워낙 이제 수양대군 쪽에 이제 압박이 거세니까 그 날만을 정말 준비하고 있다가 결국 경회로에서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옥새를 전해주는 장면이 연려실 기술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종이 이제 황관 정균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옥새를 가져오게 하는데
이때 정말 운명적으로 동부승지, 성산문에게 도장을 보관하는, 즉 왕의 옥새를 보관하는 상소원에 가서 옥새를 가져오게 해서 정말 운명적으로 그렇게 자신이 이제 반대했던 인물 수양대군에게 옥새를 전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 이것도 정말 운명의 장난이라고도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뭐 이게 대세가 기울었으니까 결국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이 옥새를 전해줬고, 이렇게 됨으로써 공식적으로는 1455년에 단종의 양의를 받아서 수양대군이 조선의 7번째 왕인 세조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 성산문이라든가 박평영과 같은 우리가 사육신으로 알려진 이런 인물들이 이건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뭐 김종서, 황보인 제거할 때까지는 뭐 그래도 뭔가 이렇게 왕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왕위를 빼앗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건 도저히 이건 그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경혜루에서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옥새를 전해주던 그날 박평현하고 성산문이 서로 끌어안으면서 우리 저기 경혜루 연못가에 빠져 죽자, 그냥 자살하자.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눈 뜨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다가 서로 진정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복수를 하자. 수양대군, 즉 세조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단종을 포기시키자라는 이런 운동을 결국은 조직을 해서 실천하려고 했지만, 그 1456년 6월 이 거사를 준비하던 그날 결과적으로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원래는 이 당시에 명나라 사신의 잔치를 베푸는 그런 의식이 창덕궁 광연루에서 벌어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이때 벼룬검이라 해가지고 그 호위무사로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하고 바로 이때 그 사육신의 한 명으로 포함되는 유흥부가 정말 운명적으로 또 벼룬검에 차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정말 세조 암살하기에는 아주 적격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일정이 연기가 되고 꼬이는 바람에 또 한명회가 이곳에 예비 답사를 와가지고 너무 이 광연루가 좁으니까 호위무사 없애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거사를 연기했고, 이때 밀고자가 나타나서 이 성산문이라든가 박평영과 같은 사육신을 포함해서 70여 명이 단종복위운동에 참여했다가 대거 이제 처형당하거나 유배당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요. 또 이 세종의 6번째 아들 이 금성대군이라는 인물도 계속 이제 단종을 포기시키는 용모 운동을 이제 전개하다가 결과적으로 이 유배를 당하는 이런 그 사건도 벌어지고, 자꾸 이렇게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세조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이때는 상황이죠. 상황의 존재는 너무 정치적으로 부담이다. 특히 단종이 서울에 있는 것은. 그래서 마침내 단종의 유배를 결정을 합니다. 1457년 6월 22일 단종이 창덕궁을 출발해서 유배길에 오르게 됩니다. 단종이 유배된 곳은 잘 아시죠? 강원도 영월인데요. 바로 이제 그 창덕궁에서 지금 우리 건국대학교가 있는 근처에 화양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이곳에 머물렀고, 이곳에서 또 여주를 거쳐서 육로로 결국은 이 영월까지 가고요. 영월에서도 보면 지금 또 영월의 요 동강과 서강이 합류하는 요 지점에 있는 청영포라는 곳이 완전히 외딴 섬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앞으로는 강이 흘러가고 뒤로는 산으로 막혀서 세조 입장에서 보면 아주 뭐 천의 유배지죠. 이 도저히 이제 뭐 도망갈 곳이 없는, 다 차단된 그곳에 이제 유배를 갔고, 지금 또 청영포에 가시면 단종이 유배 때 살았던 그 집도 복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단종은 영월에 이 청영포에 유배됐다가 사실은 바로 관풍원이라 그래가지고 이 영월의 이 관아 건물로 옮겨요. 사실은 청영포에 머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항상 우리가 단종을 유배지하면 청영포의 그 모습이 뭔가 이 단종의 애틋함하고 잘 연결되는 모습 때문에 지금도 우리 단종의 유배지인 청영포에는 유물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종이 청영포를 거쳐 관풍원에 유배되어 있을 때 금성대군이 다시 한번 단종복위운동을 일으켜요. 이러다 보니까 이 세조 입장에서는 이 살아있는 단종의 존재는 너무 정치적으로 부담이다. 결국은 단종의 처형을 명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단종이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한 걸로 나오지만, 여러 정황들, 특히 병자록 같은 기록을 보면
이 의금부 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가지고 이제 갔고요. 그런데 이 왕방연이 이 시조까지 남겼어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없고로 시작되는 왕방연의 시조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것은 결국 세조의 명을 받고 사약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결국은 세조에 의해 기획된 죽음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워낙 왕방연도 너무 이 단종에게 사약을 드리는 게 너무 이제 못할 짓이니까 머뭇거렸다 해요. 그때 이 시중드는 자가 활시위를 당겨서 결과적으로 이 단종이 돌아가시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실록에서는 자살로 되어 있지만 타살이 더 이제 정확하다. 그리고 이때 일부 야사에 보면 그 당시에 이 단종을 따르던 시종과 시비가 모두 이제 동강에 투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또 이런 또 일화가 나타나요. 세조의 꿈에 현도광후가 아주 분노하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희 자식을 죽이겠다 해서, 그때 이 세조의 맏아들이 의경세자거든요. 그래서 이 의경세자가 결과적으로 죽었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전후관계 잘 살펴보면 의경세자는 이미 이제 죽었는데, 이런 어떤 야사의 기록에서는 현도광후가 복수를 해가지고 이 의경세자가 죽었다. 그리고 또 일부 기록에는 화가 난 현도광후가 꿈에서 이 세조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이 세조가 사실 피부병으로 되게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조가 피부병이 심했다라는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세조 입장에서도 그 단종의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 아들 죽이고 저주하고 이러니까 정말 그 당시로 보면 아주 그 폐륜적인 행위인데요. 그 현도광후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아주 그 강가에 매장하는, 또 이런 또 단종의 어머니 현도광후와의 악연도 이어나가게 됩니다. 개유정난 당시에 세조의 조력자로도 이제 아내가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아내가 세조를 내조를 했는지가 궁금해요. 예, 이 개유정난이 아무리 세조가 강심장이라고 해도 이거 정말 실패하면 그야말로 역적으로 몰리는 아주 이런 위기적인 상황이니까 세조도 좀 망설였다 그래요. 이 집에서 이렇게 이 동태도 살펴보고, 이게 또 혹시라도 이 반대 세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집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부인이 정의왕후 윤씨라는 인물인데 상당히 좀 여걸의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그 세조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갑옷하고 무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세조에게 입혔다라는 기록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세조의 개유정난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그 조력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그 정의왕후 윤씨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집에도 혹시 그 가정에 예비군복 같은 경우는 좀 부인이 안 보이는 곳에 숨겨두는 게 좋다라는 것을 제가 권유해 드립니다. 정권에 의한 기획된 죽음을 당했을 때 사실 그 후환을 되게 두려워했어요. 세조에 의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 단종, 우리 나이로 17살이었어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결국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일으켰던 가장 큰 명분은 뭐냐면, 1457년 단종이 영월 관하인 관풍원에서 정권에 의한 기획된 죽음을 당했을 때 사실 그 후환을 되게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당시 왕인 세조가 주도해서 단종을 죽였기 때문에 이거 혹시 이제 단종의 이런 죽음을 잘 수습해서 이 무덤을 조성하는 것조차도 이게 쉽지 않아요. 단종의 죽음이 방치되어 있었을 때 당시 영월 그 향리였던 어몽도라는 인물이 한밤중에 몰래 시신을 거두어가지고 이 산속으로 이렇게 가다가 노루 한 마리가 있는 곳을 발견하고 이곳에 단종의 시신을 묻은 것이 지금은 이제 영월의 우리 장릉이라고 하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영월 호장 어몽도가 그래도 이제 시신을 잘 수습해서 단종의 무덤을 이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의 이 조선 왕릉으로 이제 하나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 단종이 이렇게 영월에 유배된 후에 이곳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현재 조선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조선시대 왕릉 중 궁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또 왕릉이 바로 이제 영월에 있는 장릉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단종이 당시에는 유배된 그 상황에서 시신을 수습해서 조성되었던 무덤이었기 때문에 속물도 되게 간소하고 공간이 특히 보면 상당히 좀 왕릉으로 자리 잡기에는 좀 미흡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왕릉에 이제 훗날 이제 그 숙종 때 단종이 복권되면서 왕릉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후에 그 어몽도의 병력각이라든가 또 이 단종을 위해 또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의 위패를 모신 배식단 등 이 다른 왕릉에서는 또 찾아볼 수 없는 건물들이 또 남아 있거든요. 세조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 단종, 우리 나이로 17살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단종이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단종이 오랫동안 왕으로서의 그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 왕자 시절의 호칭인 노상군으로 이제 계속 강등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조선시대에 이제 폐위된 왕들은 왕의 호칭에 조나 종 대신에 군으로 불리거든요. 연산군, 광해군. 바로 우리 단종도 한 200여 년간은 노상군으로 이렇게 불려졌고요. 조선시대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왕실 기록을 실록이라고 하는데 태조실록, 세종실록, 이 쫓겨난 왕들은 일기예요. 연산군 일기, 광해군 일기. 그래서 이 노상군 같은 경우도, 단종 같은 경우도 한때는 노상군 일기였는데 노상군이 이제 단종으로 명예가 회복된 후에 단종실록이 된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종이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이게 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은 해요. 우리 연산군이나 광해군은 반정으로 쫓겨난 왕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연산군, 광해군의 호칭이 뭐 당연하다 생각을 했는데 단종은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복권을 제대로 못 시켜요. 왜 그럴까요? 세조가 상당히 이상해져 버린다. 왕위 계승의 흐름도 다 세조의 후손들로 쭉 이어지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단종의 복권은 곧 세조에 대한 위상을 약화시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한 200여 년 정도까지 단종의 복권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이 숙종 때인 1691년 사육신의 관작을 회복하고 이들을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고 또 맞물려 가지고 단종의 복권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단종이 복권되면서 왕의 묘호도 이제 단종, 그리고 무덤도 장릉. 단종의 부인이 누구죠? 정순왕후. 나중에 이제 정순왕후도 단종이 복권되면서 1698년 정순이라는 시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덤 이름을 정할 때도 이때는 노상군 부인묘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조성되냐 하면 지금도 남양주시 진건읍에 가면 이 사릉이라 해서 정순왕후 무덤이 있는데, 그래서 이곳에 이제 무덤이 조성됐다가 나중에 숙종 때 사릉으로 승격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먼 거리에서 정말 남편을 오랫동안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사릉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 당시의 실록에서의 그 논리가 상당히 좀 주목이 돼요.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당대에는 난신이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충신이다, 이런 뜻을 숙종이 분부를 내렸다. 그리고 또 이것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오늘의 이 일은 실록 세조의 유의, 그러니까 유언으로 남긴 뜻을 잇고 세조의 큰 덕을 빛내는 것이다,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흔히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논리를 취할 때 세조도 원래는 이런 걸 원하셨는데 단종을 복권시키는 것은 세조의 정신하고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 결과적으로 이제 세조도 높여주고 이 단종도 높여주는 단종의 복권 조치가 숙종 시대에 이루어졌고, 정순왕후의 무덤에 있는 소나무를 장릉으로 옮겨서 심은, 그래서 이 정령송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릉에 있는 소나무를 장릉에 옮겨 심음으로써 그 정신이랄까, 이것은 계속 이어지게 하는 그런 조처가 이루어진 것도 우리가 이 장릉에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순왕후의 삶도 애잔한데요. 단종이 17살 때 유배되었다가 처형당하고 폐위돼가지고 정말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순왕후를 기억하는 공간들이 또 서울에 또 많이 남아 있어요. 창신동 쪽에 가시면 자지동천이라는 그 샘물이 흐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자지동천은 이 정순왕후가 이곳에 살 때 그래도 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옷감에 이제 흰 옷감에 이렇게 물을 들이면 자줏빛 물이 들 거 아니에요?
뭐 요즘으로 치면 약간 염색업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했다라는 그런 현장을 지금 자지동천에서 볼 수 있고요. 또 아무래도 워낙 이제 마음이 허전하고 이러니까 그때 이 비구니 사찰인 정업원을 또 찾았다. 그래서 이 자지동천 근처에 보면 정업원 국이라는 또 이런 표지석이 남아 있고요. 정순왕후가 보면 그 산에 올라가지고 또 단종을 그렸던 그런 그 흔적들도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이 단종은 그 한양에 두고 온 부인 정순왕후를 그리면서 이제 청룡포에서 쌓았던 돌탑 망향탑이고, 그래서 이 서로 이렇게 떨어진 후에도 단종과 정순왕후가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라는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단종과 이 수양대군의 이 라이벌 관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수양대군이 개의정난을 일으켰던 가장 큰 명분은 뭐냐면 왕권이냐 신권이냐 이 대결 구도에서 이 왕권을 확실하게 확립하겠다라는 이런 것이 가장 큰 명분이었어요. 조선 초기에 정도전과 이방원의 갈등 구도 속에서 신권 중심주의자였던 정도전을 제거하고 왕권 중심주의자인 그 이방원이 결과적으로 이 승리하는 이런 모습하고도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태종이 왕위에 오른 후에 왕권 강화책으로 뭐 호패법을 실시한다라든가 육조직계제를 실시한다라든가 비슷한 패턴을 밟아요. 이 세조 같은 경우는 불교라든가 도교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왕권 강화책을 적극 추진하고, 또 잦은 행차를 통해서 왕이 자주 이제 백성들을 만나거나 행차를 통해서 왕권을 대내외에 가시하는 이런 모습도 종종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단종과 수양대군의 갈등은 정도전과 이방원의 왕권이냐 신권이냐 그 갈등의 어떤 면에서는 제2탄과 같은 그런 모습도 보였다. 단종을 폐위시키고 그 죽음에까지 몰고 간 세조의 승리일 수도 있었지만 훗날 숙종 때 결국 단종의 복권이 이루어지고 성리학의 의리론이라든가 충절의 논리가 강조되면서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성삼문은 완전히 그 충신의 대명사가 되고, 이 세조편에 섰던 그 신숙주 같은 인물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단종이 역사의 승리자가 되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조가 사육신 중 박팽년을 신문하면서 관찰사 때 상소문에 신하 신자를 써놓고 왜 이제 와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했다던데요.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런 기록이 나오죠. 이제 당시에 그 단종복위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주도했던 성삼문이나 박팽년은 세조도 아꼈던 신하였고, 그리고 이 박팽년 같은 경우는 실제 세조 때 충청도 관찰사 지냈거든요. 내 밑에서 월급도 받고 그렇게 일도 했으면서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딱 그 박팽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저는 이제까지 왕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나으리 이렇게 이제 계속 불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일설에는 그래서 박팽년은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뭐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가장 뭐 강한 라이벌로 기억되는 인물 인현왕후와 이 장희빈 사이의 이 갈등, 이 인현왕후는 그야말로 이 선녀, 장희빈은 표독스럽고 뭐 악녀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그려지는데요.